남해근 선생의 정자수도 강의 제2강 정자의 방법. 정자의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문제에 이르면 필자가 아는 바로는 오직 한 가지, 즉 글자 그대로 정자밖에 없다. 정자의 자세는 줄잡아도 96종이나 되지만 이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고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요한 상태가 곧 도인가? 아니라면 왜 유독 고요한 상태만을 구하려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정과 동은 정반대 개념으로서 크게 본다면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에 나타나는 대립적 두 상태를 표현한 것이요. 작게 본다면 인간 활동의 움직임과 멈춤, 즉 행동과 휴식의 두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도가 곧 동정은 아니며 동과 정은 도의 작용에 불과하다. 도는 한번 움직이고 한번 멈추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 움직임과 멈춤 가운데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이 곧 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고요한 상태를 구하는 것은 양생이나 수도에 있어 기본적이고 또 필연적인 방법이다. 모든 생명활동은 정의 상태에서 성장하며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계의 동물, 식물, 광물은 모두 고요한 상태에서 생명력을 확충하며 성장한다. 식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떨기꽃, 한 톨의 종자는 모두 고요한 상태에서 성장하며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말라 죽게 된다. 인간의 생명도 활동하는 만큼의 휴식이 필요하다. 수면은 생명이 필요로 하는 습관화된 휴식이다. 사람의 생명은 충분한 휴식에 의해 나날이 새로운 생기를 얻는다. 노자의 생명 있는 것은 왕성히 자라 각기 그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며 이것을 생명의 회복이라 한다. 는 구절, 고요함은 소란스러움의 주인이라는 구절. 이보다 후에 등장한 도교의 청정경의 원리, 대학에 머무름을 안 후에 안정이 있고 안정된 후에 고요할 수 있으며 고요한 후에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후에 사려할 수 있으며 사려한 후에 얻을 수 있다는 구절 등은 모두 자연을 관철하여 그 법칙을 본받은 것이다. 심지어 불교의 선정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셋째, 정신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요함이란 선천적 지혜를 배양하는 온상과도 같다. 인류의 지식은 모두 후천적인 것으로 감각과 뇌를 움직여 얻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혜는 고요한 상태에서 한 줄기 심령스러운 빛이 나타나면서 얻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 정, 해의 온전한 가르침도 선정 또는 정려가 중심이 되어 반야의 이름으로써 성취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정말 우스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고요함은 곧 고요함이다. 애써 고요함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고요한 데다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격이니 도리어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선종의 표현을 빌어 지금 마음이 소란스럽다면 얼마 안 있어 절로 고요해질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다. 고요함을 애써 얻으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착각이다. 그렇지만 고요한 상태를 애써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역시 미진한 설명이다. 구태여 난해한 표현을 쓸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평범하게 말할 수 있다. 일반인의 심리적 또는 생리적 상태는 보통 움직이는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온갖 생각이나 감정이 폭포수나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며 생리적 측면에서는 혈액순환이나 호흡, 시시각각 느끼는 감각으로 인해 끊임없이 움직임 상태이다. 더욱이 정자시 몸속에서 병의 기미가 잠재해 있는 상태라면 시리고 아프고 차갑고 뜨겁고 당기고 마비되고 가렵고 하는 감각들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 나무가 쉬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고요해지고자 하나 번뇌는 더욱 많아진다. 처음 정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정자를 하고 있으나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심지어 정자 전보다 더 소란스럽고 불안하다. 그 결과 나는 애초부터 정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하는 무협소설에 나오는 주와 인마에라도 빠진 것이 아닌가 두려워한다. 이들은 모두 정자의 원리를 알지 못해 오해를 거듭함으로써 생긴 마음의 그늘이다. 남해근 선생의 정자수도 강의 제3강 정자시 마음과 몸의 상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먼저 심리적 측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왜 정자를 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자는 한평생을 부처에 귀의하고 싶은 마음에서, 혹자는 세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사실 불분명하다. 정자를 하는 이유를 귀납적으로 개괄해 본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질병을 없애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해, 도를 닦기 위해, 양생을 위해, 또는 마음을 닦기 위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정자를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은 누가 제시하는 것일까? 당연히 나 자신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대략 뇌나 의식, 사상 등의 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정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며 정자를 위해서는 마음을 우선 고요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정자를 시작하면 도리어 마음이 분분해지고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은 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줄기와도 같다. 일종의 생명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러다 정자에 들어가 자기 마음을 조용히 관찰하다 보니 문득 자기 마음이 대단히 산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이것은 정자에서 나타나는 첫 효과라 할 수 있다. 한 컵의 물에 비유할 수도 있다. 물을 딱 받아 놓으면 그것이 맑은지 흐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물을 오래 두거나 혹은 그 속에 청정제를 넣어두면 물속에 찌꺼기가 침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침전물은 고요히 있는 동안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물속에 본래 있던 것이 조용히 있으면서 눈에 띄게 된 것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보통 때는 방 안에 먼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면 문득 방 안에 먼지가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럴 경우 먼지를 없애려 한다면 먼지는 더욱 많아질 뿐이다. 조용히 그대로 두면 먼지는 가라앉는다. 정자를 시작해 비교적 마음이 안정되면 흔히 발생하는 것이 수면이다. 혹자는 마음이 안정되면 자기도 모르게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세심히 관찰하여 잠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육체적, 심리적 피로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충분히 수면을 취하여
정신이 맑아진 후에 다시 정자를 하도록 한다. 피로하지 않으면서도 잠이 올 때는 운동 부족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가볍게 몸을 푼 후 다시 정자를 하는 것이 좋다. 잠이 오는 현상은 체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신을 관찰하여 체험을 통해 잠이 오지 않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좋다. 남해근 선생의 정자수도 강의 제4강. 이 책은 정자 입문서로서 가장 적합한 참고서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밝은 스승의 지도를 받기가 힘들어 정자를 배우기 어려웠다. 그래서 정자를 배우려는 사람은 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단서에 의지하곤 했다. 그러나 단서를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표현도 애매모호해서 의미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수련을 해왔다. 장산봉의 태극 연단 비결, 인시자의 인시자 정자법, 일본 오카다의 오카다 정자법, 기공 비결 등의 본격적인 수련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이후에 이르러서다. 이것은 교육의 보급과 인쇄술의 발달 등 시대적 개명에 힘입은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지 관육 묘문, 마하 대지관 등 불교 천태종의 지관 수련에 관한 책자들과 원료범 정자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밀교 수련에 관한 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읽혀졌고 기타 영어나 불어로 번역된 밀교 서적들이 읽혀지기도 했다. 그중 밀교의 황교 조사인 종객파 대사가 저술한 보리도 차제론 등 일부를 발췌해 간행한 수지여수가는 천태종의 대소지간 방법과 유사하나 이보다 더 조리 있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 계열의 정자서적은 불교 교리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다. 제5강 인시자 정자법의 장단점. 제4강에서 언급한 책 중 어느 것도 초보자 입문서로 권장할 만한 것은 없다. 불교와 도교의 이론과 맞아떨어지는 책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론과 맞지 않은 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중 그래도 비교적 입문서로 참고할 만한 것은 장유교 선생의 인시자 정자법이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본떠 정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장유교 선생처럼 몸속에서 기맥의 감각을 느끼려 했다. 그러나 인시자 정자법은 단지 장유교 선생의 체험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정자 과정에서 몸으로 느낀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참고는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과서는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장유교 선생이 정자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폐병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병에 걸리면 사람의 심경은 도리어 안정된다. 비록 정서적으로는 위축되어 있지만 사고는 도리어 맑아질 때가 많다. 병이 났을 때 비로소 인간 육체가 고통의 근원인 것을 알지만 건강한 때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장유교 선생은 몸에 중병이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서 생리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생리기능의 본능적인 회복작용은 도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기기 혹은 기맥의 발생작용과 유사한 것이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12경맥의 유통도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기가 어느 부위에 이르면 자연 어떤 감각이 느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조장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다. 특히 휴양을 필요로 하는 폐병의 경우는 말할 나위 없다.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질병을 치료하는 근본적 방법은
조용히 쉬게 하는 것이다. 약물은 치료를 돕는 효과가 있을 뿐 그것 자체로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 약물이 30에서 40% 효과를 발휘한다면 60에서 70%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휴식이다. 외과 수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심리적, 정신적 질병의 경우 휴식은 더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인시자정자법에서 말하는 기기의 발동이나 기맥의 유통도 단지 장유교 선생처럼 병든 상태에서 정자를 시작할 때 나타난 결과이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시자정자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정절을 배우고자 한다면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